첫 번째 이슈입니다. 야, 윤석열 수사 불응, 김건희는 2번. 이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파렴치하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어요. 보니까 윤석열 씨가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들이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같다. 파렴치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그 계엄의 핵심. 이분도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석방되겠다. 근데 김용현 씨가 그냥 석방될 때까지 검찰이랑 수사기관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비판 지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런 계엄과 이제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줄줄이 수사를 거부하고 풀려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시선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어떤 범죄를 뛰어넘는 레벨이 다른 차원의 범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밖에 그러니까요. 양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엄중한 사안인데 그 범죄자가 버젓이 길거리를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강제 수사하지 않나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놔주고 끼리끼리 입을 맞출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진행이 네. 될 테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네. 빨리 좀 템포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 그건 입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입원해서 뭐 안정을 취하되 검찰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출장 조사. 그렇죠. 하면 되죠. 출장 네. 조사 가서 발 사이즈도 재보고 그 얘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네. 이제 받아서 그걸 또 교환을 해서 이거를 다시 세탁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백과 신발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데렐라 게이트라고 새로. 그러니까, 그래서 신발 사이즈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맞냐 안 맞냐를 정확하게 알면 이 사람이 한 거다라는 것을 적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 사이즈도 재보고 신발이 그렇죠. 맞나 신발도 신겨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든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민수 대변인이 되게 엉뚱한 똑보를 찾더라고요. 그래요? 뭐 보석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주기현 판사가 그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기현 판사의 그 전에 과거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석방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빠르게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좀 또 알아보고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뭐냐면 검찰에서 그걸 보석 신청을 했을 때는 네. 어차피 그냥 놔두면 풀려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죠. 풀려나가면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을 하든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가서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을 만나게 되든 뭐 아산병원에 가서 김건희를 만나게 되든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건부 보석을 하게 되면 집에서 일정 정도 방영 이상은 갈지도 못하고 그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해외로 출국도 금지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만들고자 그렇게 한 건데 그것까지 막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 오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어젠가 YTN 라디오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나왔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거기 윤석열의 최측근이잖아요. 네네. 그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김용현한테. 네. 보석금 안 내면 된다. 그러면 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금 내지 말고 그냥 이따가 나와라. 그러면 그냥 석방.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을 또 한 번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검찰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구속 전이어도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는 나올 만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해서 6개월인지 이제 연장을 더 해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는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난번에 윤석열 씨 놔줬을 때도 항고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김용현을 잡아놓고 구속영장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러든 저러든 의지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좀 더 달겨들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정기리님이 2달씩 2번 연장해서 최장 6개월까지 잡아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장을 하지 않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웃기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 정도로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밖에 조금 안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한겨레 신문에서 썼는데요. 저는 사실 윤석열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값 상승, 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한겨레 신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5월 말보다 1조 9,980억 원이 불어났다. 보름 만에 거의 2조 가까이 불어난 거예요. 가계대출이. 문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충족되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 것 같은 영끌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우리 민주당 정권 되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집값 오르겠구나. 이거 여기서 안 사면 나는 끝장나는구나. 그치.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멘탈이 벌써부터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있죠. 네. 지금 2번이나 당했잖아요. 2번이나 당했는데 3번째도 놓치면 나는 바보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유동성, 돈의 흐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과 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모이기도 하고 또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 돈이 이제 좀 있으면은 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을 또 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민생지원금 한다고 하죠. 민생지원금을 또 푼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또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 돈은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견인하는 과정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기대 심리에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민주당 정권일 경우에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돈이 흘러서 어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곳이 곧 부동산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가격이 상승할 때는 상승 곡선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늦장 대응을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게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전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대출이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려갈 때에 빠르게 대응했던 것을 빠르게 원복을 시켜가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 안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세 정책 제대로 해서 세금 과중하게 걷고, 두 번째로는 대출, 이거 규제를 빠르게 해야, 오르기 전에 빠르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나중에 하고 나면. 미적거리면 안 된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명분도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대응했던 것을 다시 옥죄는 방식으로 가져가면 그거에 대한 반발도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될 때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경제 전체에 흔들림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만 제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박근혜 씨가 탄핵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박근혜 씨 말대로 빚내서 집사 해서 산 사람들은 대박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 믿고 집 안 산 사람들은 다 쪽박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조롱조가 되고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정책은 이 부동산에 현실인 것 같아요. 연끌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벼락거지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큰 거잖아요. 아, 크죠. 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어. 네. 라고 될까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도 떨어지는 경향이 없어요. 왜냐면 떨어지다 보면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봐 국가에서 일정 정도의 금액 올라간 것을 보존해주는, 그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브레이크를 굉장히 많이 건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면 그냥 바로 파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불패가 아니다. 네.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는 일정 정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지금 200분 정도, 3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블탭 하면 좋아요가 됩니다. 더블탭 부탁드리고요. 위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 무슨 채널이냐,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는데 저희 양극당 팬덤 완전 결별하고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 같이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같이 이슈의 센터를 잡고 센터필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매체들 이슈 한번 봤고요. 보수적인 매체들은 어떤 얘기하는지 봤더니 조선일보는 청년 개혁 정치로 보수를 바꿔야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태 그리고 김재섭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거를 거론하면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국민의힘이 보수 변화에 쇄신을 해야 한다. 이준석 의원도 힘을 합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청년 이렇게 젊은 보수들을 규합해야 국민의힘 겨우 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국민의힘 분당설도 조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영남 TK들이랑 수도권에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 네. 약간 듣보잡 3인방의 경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송원석, 김성원, 이현승 이 세 사람이 선수로 합치면요. 네. 이 10선이에요. TK에서 아무도 모르게 열 뻔했네요. 10선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송원석 의원 10선들이라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정치에 언저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어서 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정치부 기자 10년 했는데 송원석 세 글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검색을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그 김성원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알아.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사진 잘 받게 이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역구가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3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대 세종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보훈자, 국가 유공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접경지대에서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인들 그 다음에 보훈 그 군인을 위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 같이 하듯이 이런 토목 사업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로광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 도로를 내는데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친한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친한이었고 싶어서 친한이었을까? 그냥 어떻게 탄핵 거기에 오라니까 얼른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아요. 쿠데타를 멈추게 했던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 친한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진취적이거나 그런 경향성은 아닌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송원석 같은 경우에는 송원석이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송원석이 서울대 8위학번이에요. 서울법대 8위학번. 근데 서울법대 8위학번이 조국
나경원, 뭐 최상목 이렇게 되게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유명하신 분들. 네. 근데 그 서울대 파리학번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네. 최상목하고 이 송원석이에요. 다 사법고시 같고. 근데 최상목하고 송원석이 둘 다 행정고시로 해가지고 기재부에 들어가서 네. 기재부 1차장, 2차장을 동시에 한 적도 있어요.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기재부 관료 출신의 전형적인, 그래서 그 입법 활동도 주로 그걸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김천이 네. 지역구로 해서 3선을 하게 된 거예요. 김천에서 김밥 천국. 맞아. 그 축제한데. 그래서 김천에서 3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원래 TK나 호남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중앙 정치부 기자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안 없는 거야. 나오고 싶어요. 네. 나와봤자 뭐 긁어부스러운지. 그리고 이현승이라는 사람은 4선이에요. 오, 부산 그래요? 진구의 4선이야.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름 처음 들어보잖아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일이라고 하는 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그 나무위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네. 보니까, 뭐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도 않고 예.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뭐 철도, 네. 그 다음에 버스 노선 뭐 이런 거, 지역구 민원? 예, 지역구 민원에 굉장히 천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선 했겠네요. 그 근데,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중앙정치 안 보고 근데 지역구만. 솔직히 버스 노선 이런 네. 거는요,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아무튼 그래서 왜 무명의 3선 4선이 되었을지, 그동안 그렇게 됐을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굳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없는 안락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구나. 네. 근데 이렇게 안락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과연 당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건 너무나 김용태 당연하다. 비대위원장이 혁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귀 닫고 그냥 안 들려 하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지금. 거기다가 그래도 친한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고작 30표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게 픽스된 당이에요.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거의 고인물에 가까운 당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청년 정치인을 불러서 자기는 당장에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이 이 지경이면 내년에 재선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는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당의 원내대표가 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렇게 되면 분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분당이라고 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친윤을 제외한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볼륨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능력,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이 강력한 양당 체제 하에서 꿀 빨던 사람들이 이게 풍차노숙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사라진 상황에서 친한계도 이제 뭐 빛을 보려면 뭐가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계 개편이 이렇게 원활하려면 뭔가 매개가 되는 제도의 변화라든가 내지는 뭐 어떤 큰 변화의 지점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송원석 의원이,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가 됐죠. 송원석 대표가 여러분들 송원석 선생님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까먹어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한 게 혁신위를 꾸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도 난 너무 웃겼던 게, 혁신위를 꾸리는 것도 지금은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을 지금 모두 다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개무시하고 막 후보 바꾸고 비민주적으로 하다가 당이 그 꼴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원내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로 따지면 비대위원장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가 마치 비대위원장도 임명하고 뭐 혁신위원장도 임명하고 모든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이미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친윤이 이미 그렇게 그림을 다 그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했던 거는 김용태를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의 다른 언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건 혁신위를 꾸려서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여기 진짜 어렵다. 민주당도 과거 문재인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 혁신위를 꾸렸는데 이슈를 뭉개고 가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니라 반문 목소리 그냥 뭉개고 반명 목소리 뭉개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국힘 또한 혁신위라고 해봤자 친윤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 그냥 들어주는 척하다가 뭉개는 딱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혁신위를 있습니다. 꾸리려면 지금 비대위원장이랑 상의를 해야지. 그런 거 그렇죠. 얘기도 없이 갑자기 자기 혼자 혁신이 꾸리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웃기는 거죠. 너 비대위원장 무시하는 처사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이슈 보기 전에 한 4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더블탭 눌러주시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화수 오후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여러분들 새로 라이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수 매체인 중앙일보 매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김민석 후보자 얘기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실히 해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본론에서도 할 텐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5년 새 8억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수익이 5억밖에 안 된다. 근데 쓴 돈이 엄청 많잖아요. 교회에 2억 냈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회계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2억을 냈으면 분명히 11조일 텐데, 그럼 20억을 벌었어야 2억을 낼만 하다. 2억을 내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2억을 내게 됐는지, 이것도 조금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아들이 커넬대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커넬대 유학비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도. 부럽다. 어떻게 나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저 사람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지? 부럽다. 이런 1차적인 원초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게 뭔 말이야 저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민주당의 몇몇 인사들이 하는 얘기도 또 네. 얼토당토하는 게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의원은 70억 가진 사람이 2억 가진 사람 뭘 공격한다 어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원래 그런 거 지적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적한 거를 총리 후보자가 김민석 씨잖아요.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려고 청문회를 하는 건데 김민석을 검증한다고 공격하면 도대체 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아니 비판 낮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비판을 해야지 그렇게 무논리로 비판을 하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김어준 방송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 지금 일단은 이 해명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행간에서 느껴지는 게 지금 굳이 해명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해명해봐야 해명에 반박, 해명에 또 반박 이렇게 하면서 거의 논란만 일으킬 것 같으니 그 청문회 때 다 일괄 해명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심산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청문회 때의 해명을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김민석 후보자 이제 각종 의혹은 이제 메인 이슈에서 같이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5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블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블탭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양극단 팬덤 정치에 지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슈의 센터를 잡고 가는 센터필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